제4절에서는 동시공학 그리고 품질 기능 전개 기법, 즉 Quality Function Deployment인 QFD, 그리고 고장 모드 영향 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인 FMEA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시공학 개념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시공학 개념의 원조는 중세 길드 제도에서 장인의 감독하에 수행되었던 협업체제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동시공학의 개념은 근데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태동되었고요. 그보다 역사가 오래된 QM, TQM과 같은 개념은 동시공학의 개념 정립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공학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고 주도했으나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동시공학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팀 공동체에 의한 설계 문화, 이건 바로 일본식 기업 문화에서 배워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미국 방위산업체의 예를 들며 이러한 동시공학 설계 문화가 미국에도 엄연히 존재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앞섰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동시공학 사례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기 제조업체를 그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동시공학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의 일로서 동시공학의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해본 결과 나중에 이제 찾아낸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록히드의 암호명 스컹크 웍스입니다. 스컹크 웍스. 그래서 이 스컹크 웍스 팀이 있어요. 이건 이제 SR-71 블랙버드와 F-117A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록히드 어드밴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ADC의 전신으로서 어떤 실전에 투입된 미 공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 P-80으로 만든 것으로 이제 유명한 업체죠.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동시공학의 모범 사례가 바로 이제 보잉 B777 여객기 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4년 4월 미국 시애틀 소재의 보잉 공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완성한 신형 여객기 B777 출고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잉 777은 보잉이 사운을 걸고 동시공학 기법을 100% 적용한 최초의 프로젝트로서 그 성공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약 5년간 50억 달러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 기간을 예상보다 무려 1년이나 앞당겨 보잉 777을 개발하게 된 거죠. 과거의 보잉은 비행기 무게만큼의 어떤 설계 도면을 그려야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 효과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잉 777의 성공 사례를 다룬 책도 여러 이후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전통적인 연속 공정과 그다음에 동시공학에 의한 또는 동시병행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이제 린 스타트업 사이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연속 설계 프로세스는 어떤 실무자 간에 여기 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서 공정이 끝나고 결과물을 이게 각 부서 너머로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만약 전달받은 산출물을 변경해야 하면 변경 권한이 있는 이전 부서의 변경을 요구하게 됐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어떤 프로세스 기간이 늘어지고 비용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반면에 이 동시병행 프로세스는 개발에 관련된 작은 규모의 핵심 담당자가 상대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조그만 공간에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그런 사항들이 앞뒤 전후로 막 전달이 돼서 후공정 실무자는 선공정에 참여하여 이후에 벌어질 문제를 논의하고 사전에 해결하는 이런 것이죠. 이런 방법이 바로 동시공정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그 환경보호, 인체공학,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 미리 초기부터 고려해서 변경 없는 설계에 노력하고 이러한 프로세스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동시공학에서는 Design for X, Design for X라는 이런 접근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6시그마에서 Design for 6시그마라는 용어가 파생된 거죠. 결국 이게 동시공정의 프로세스 나온 접근이었죠. 또 이런 결국 TQM이라는 것은 TQM이 제조 라인에서 이제 태동되었다면 이 동시공학은요 R&D에서 R&D 파트에서 시작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R&D의 두 가지 목적은 초기 설계 보증을 통해서 변경 없는 설계를 하는 것과 제품 기획력을 강화하여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툴이 바로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기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QFD는 고객의 구매 요건과 제품의 설계 요건, 이러한 것에 대한 관계 정의를 이용한 상품 기획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FD의 적용을 위한 문서 및 의사소통 툴을 이 품질의 집이라고 해요. 품질의 집. Quality of House of Quality. House of Quality. 그래서 품질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서의 모양이 집처럼 생겨서, 이게 완성된 문서의 모양이에요. 이게 문서의 집합이에요. 모양이 집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 QFD는 이제 1970년대 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베 조선소에서 처음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70년대 말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거 도입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해서 지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QFD는 그림과 같이 이 슬라이드 그림과 같이 정의되는데 설계 요건, 고객 이렇게 파악해서 이 두 개를 매치시켜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문 개발, 그래서 부품 요건과 주요 공정 요건, 또 작업 요건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바로 QFD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FD에서 품질 기능 전개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 House of Quality, 품질의 집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품질의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8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what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what. 이게 고객의 구매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house, 요건 이제 설계 요건이죠. 설계 요건. 그래서 what과 how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what과 how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매칭시키는, 상관시키는 이런 연관관계 매트릭스가 이제 여기 연관관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 연관관계 매트릭스에서 행렬 형태로 이게 쭉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why, 시장 분석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why. 그리고 다섯 번째가 what's why's, 고객이 부여하는 중요도 가중치를 나타내는 why,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획의 품질을 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품 특성에 관한 경쟁적 분석을 하는 how much's, 여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hows and how much's, 요거. 그래서 hows와 how much's 요 부분이 되겠죠. 일곱 번째가. 그래서 기술 특성에 대한 목표 수치를, 목표값을 정하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하우스에는 하우스. 예, 여덟 번째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하우에 대한 제품 특성, 각 제품 특성 상호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기술 특성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왓이겠죠. 고객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닌 어떤 기술적 용어로 이게 왓이 서술되어 있다면 뭐 이 QFD는 잘못 작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우스의 경우도 하우스 대 하우스, 하우스 대 하우스, 하우스 대 하우스, 이런 부분도 어떤 해석적 구조화 모형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Interpretive Structural Modeling에서 IS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관련되고요. 또 어떤 설계 요건을 우선하느냐는 이제 WISE, WISE와 How muchs, 이것에 의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HOK 구조고 이런 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QFD 방식이 되겠죠. 지금 이 슬라이드는 HOQ를 엑셀로 해서 그려본 걸 하나의 예로 지금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사실 이 QFD 문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으로도 그리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이런 경우는 저 엑셀로 그리기도 쉽지 않고 이런 데다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기에다가 그래프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치적 분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데 수치적 분석 가능하죠. 수치가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좀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하우스 오브 퀄리티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그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 역시 이제 이 Cupid for You 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우스 오브 퀄리티를 작성한 그린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툴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Cupid for You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이 QFD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꺾은선 그래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속성 레벨 또 표시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용이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FME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장 모드 영향 분석이라고 해서 Fault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1949년 미국 육군 표준 문서 MIRP 1629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1960년대 초에 이러한 FMEA를 채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967년 Society for Automotive Engineers에서 ARP 916으로 공포한 이후에 ARP 4761로 개편돼서 지금 포드 자동차도 70년대부터 활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에서 이러한 것을 자동차 업계 표준으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MEA는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환된 것이죠. 그래서 장애를 축소하거나 발생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증하는 설계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장 진단 시스템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 설계 선택지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EA에서는 위험 순위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Risk Priority Number라는 RP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를 산출하는 공식을 따라서 어떤 이것을 계산하게 되죠. 위험도를. 또 FMEA를 활용해서 기업은 이제 품질이라든가 신뢰성, 또 제품 프로세스의 안정성 향상 등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설계의 그 상류에 있는 공정상에서 보증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을 향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FMEA는 하향식과 상향식이 모두 사용되지만 상향식이 일반적, 바텀업 방식,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향식 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장 모드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FMEA는 그 단일 고장 모드에 적합하고 좀 복합 고장 모드를 발견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FMEA는 TQM 또는 식스 시그마의 보조 활동으로서 어떤 부품표, 그래서 비로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부품표의 트리 구조 및 테스트 케이스 목록, TCL이라고 해요. 이런 작업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는 FMEA를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작성한 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